지난날에 우리 포럼 100은 정책 포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정치에 휩쓸리게 되고, 또한 거기에 있던 몇몇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본래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시각도 있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6회 들어와서 미래창 포럼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미래창의 의미는 이름 그대로 우리 포럼을 통하여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크든 작든 하나의 창을 마련하자라는 의미에서 미래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창은 이런 정치적인 보다는 학술 쪽에 가깝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4차 산업에 따른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포럼을 하듯이, 다음에는 도시형 미자립교회, 그리고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유명한 교회 성장 연구소와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교단의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한번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래창은 앞으로 한국 교회, 또 나아가서 미래를 향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그마한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간단한 설명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 2차, 3차 산업까지는 같은 기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는 단순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동작되던 것이, 이제는 기기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까지 표현하는 인공지능으로까지 발달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단어 몇 가지를 넣으면은 그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각 분야마다 4차 산업의 표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계의 4차 산업은 단순한 병이 들었을 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그리고 좀 더 발전되어서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병원이 설립되는 것, 그리고 3차 산업까지 가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의사와 많은 병원 시설이 필요한 것. 그러나 4차 산업으로 갈 때는 또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은 공부한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자료 정보화되어 있는 로봇가 진료를 한다는 아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형태의 의료계 4차 산업이 시작된 거다 말이죠. 관광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쇼핑도 그렇고요. 그때는 쇼핑이 물물교환으로 시작되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 가게가 하나 생겨서 시작되다가, 이제는 대형 마켓이 있다가, 지금은 집 안에서 각자 개개인이 편한 대로 휴대폰을 통하여서 이제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하고 배송도 받는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목회는 과연 이 4차 산업에 대한, 이름 그대로 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우리 목회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4차 산업을 한마디로 뭐라 할 거냐, 융합이라고 말하는 거죠. 융합. 복합 시대를 넘어서 융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정보에 의해서 누가 어느 만큼의 정보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 융합의 효율성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기능과 효율성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는 단순한 전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교회가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함께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융합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교회 자체 스스로의 융합적인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정보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숫자 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하나 만들어져 있는 이런 융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든다면은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번처럼 이런 행사를 할 때 강대상에서 강구 시간에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오시는 분은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러면은 하나의 입력값을 주듯이 주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일에 스스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심지어 자기 물질로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능히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12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기성교회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좀 더 질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한 케이스를 또 배우는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좀 안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케이스를 또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3년 전부터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S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는 세계적인 그 정보 그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지능화되어 있는 스마트화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한 기계로 있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라는 정보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의 편익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자율운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속에 그런 4차 산업의 사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즐겨 쓰는 휴대폰 아닙니까? 이 휴대폰이 바로 4차 산업의 산물이고 융합된 정보 집약된 정보망이거든요. 이미 이것은 시작됐는데 우리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4차 산업이 여러 장르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모 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독교 대안에 대해 세미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해서 이번에는 좀 그 의문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고자 세 번째 제 강의에서는 실제 4차 산업에 맞는 목회를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어느 한 부분을 솔루션을 한번 저는 제시해 보고자 했던 것이 이번 그 포럼의 하나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 한 시간으로 다 되진 않고 그 외에 뭐 많은 거 있지만 그건 앞으로 다음에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함께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요, 대형교회는 이미 4차 산업에 걸맞는, 융합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중형교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소형교회가 문제거든요. 근데 소형교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두 가정이 시작했잖아요. 두 가정이 바로 4차 산업에 대응할 만한 목회를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지금 12년 8개월 동안에 그래도
뭐 대형 교회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한 걸 보면은 많은 일을 벌려놨단 말이죠. 필리핀에 관인 유치원 3개, 그 다음에 초등학교 3개, 중고등학교 2개, 비인가 신학교, 거기다가 이번에 신학대학을 짓기 위해서 대지 부지를 매입하고 곧 설계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구면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목회자 중심적으로 하나의 정보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화가 물리적이나 과학적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오늘 제가 강의 속에 그 내용을 담고자 하는데 영성 부분이라는 거죠. 영성적으로 함께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정보가 공유될 때 바로 그 속에는 큰 시너지의 역할이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어느 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의 종업원이 10명일 때 종업원 10명과 그 운영하는 운영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은 사고로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11명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이 단순한 의무감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면 10명을 1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명이 그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정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거기서 함께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더불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떤 그 미션이 주어질 때 거기에 함께 정보가 공유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3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는 오늘처럼 이번 케이스 같은 그 학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포럼 안에 32명의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기획단 속에 학술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정책위원회는 포럼 보고서 좀 하고 싶었던 건 못했던 게 있어서 그게 아쉬워서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위원회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일반 정치인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교회 정치와 사회 정치의 차이점 그리고 사회 정치가 바라본 교회 정치의 문제점이나 좋은 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포럼을 하고 또 우리 교단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타 교단의 정치인들을 모셔다가 그 교단의 정치 문화를 좀 듣고 우리 교단의 정치 문화와 상호 비교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를 좀 갖고 싶은 마음에서 정책위원회가 있고요. 하나는 교회 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유수한 교회 성장연구소와 함께 더불어서 작은 교회 살리기 또 미자립 교회 자립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그 포럼을 통하여서 좀 정보를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